한덕수 총리가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 피해 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자와 사망자,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실종자는 사망했다고 추정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종자지 사망자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1명 늘었고 실종자는 1명 줄었습니다. 모두 13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서초구에서 맨홀로 사라진 그 남매 중에 40대 남성은 어제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저께 어제는 누나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재로 인한 이재민은 모두 1492명, 그리고 피해가 우려돼 일시 대피한 분들이 4807명, 어쨌든 한 6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공공시설에서 지금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사회단체와 그 독지가들이 지금 성금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기간 어려운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특보는 어제 오후 7시 해제됐습니다. 일단 이번 비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호우가 그치면 상세한 피해 조사가 즉각 시작되고, 조사 결과 피해를 받은 지역, 특히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건 당에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의 워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렇게 당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까?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도 당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당을 살려주는 거죠. 당을 조금이라도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 정치적 성과는 당이 가져가도록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연륜입니다. 그냥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피해 입은 이 시민들,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당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안 할 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당은 사고나 치고 있고 이 수해 재난 상황에서도 사고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온몸으로 이 수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하 공무원들 아닙니까? 당은 찬물이나 끼얹었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면 당을 앞세워 주는 거죠. 이런 거를 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워딩 하나하나에 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을 국민의힘 정부에서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는 서울 강남역과 대치동을 비롯한 상습 침투 지역에 대심도 터널, 지하 40m 내지 50m 깊이, 그러니까 지하철 깊이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그쪽 깊은 곳으로 터널을 뚫어서 지름 10m 정도의 대형 배수관, 여기에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그런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현재 양천구 신월동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여기에 대심도 터널이 건설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웬만한 비가 와도 이걸 대심도 터널이 물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저장시키기 때문에 침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총리의 얘기입니다. 저류 빗물 터널, 이게 대심도 터널입니다.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다가 행정을 책임지는 분이 바뀌면서 취소됐는데 그거 정말 아쉽다 이랬어요. 말은 아주 완곡하게 하지만 오세훈이 하려고 그랬다가 박원순이가 취소했는데 그 바람에 이런 침수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리실은 이번에 수재를 입은 곳 중에 응급 복구 대상이 모두 4,360건이었는데 뭐 이건 도로 포함해서입니다. 그중에 3,914건 89.8%가 어제 날짜로 완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경륜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수재 대책 지휘 상황, 그리고 이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서 그런 경륜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경호받으며 나가는 게 맞나? 이 좀 좌파들이 정말 치졸하고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낼 때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이었지만 좌파들의 공격은 그런 게 아니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 뭐 밀회를 하지 않았냐? 뭐 보톡스 시술을 받느라고 수면 상태에 있지 않았냐? 뭐 이런 따위, 또는 그 시간에 굿을 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따위에 정말 황당한, 참으로 저열한 이런 인신공격성 마타도 흑색선전을 먼저 유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인격살인 해놓고 나서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런 좌파들의 악랄한 수법,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타겟으로 잡은 것은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8일 밤 9일 새벽입니다. 대통령이 왜 현장에 안 나타났냐, 이겁니다. 제가 이 호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송파구에서 구청장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만 오면 송파구에 그 상습 침수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만 오면 무조건 비옷을 갈아입고 밤 12시간, 1시간 비옷을 갈아입고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나가서 그 송파구 관내를 돌아다녔다 그래요. 걸으면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소용돌이 치면서 물이 좀 역류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맨홀, 그 물이 빠지게 돼 있는 그곳에 뭔가 뭐 과자 봉지라든지 무슨 비닐, 폐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끼어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고무장갑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그걸 다 끄집어내면 물이 순식간에 빠지는 그런 식으로 그걸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폭우가 쏟아질 때 현장을 나간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좌파들한테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들은
비옷 입고 고무장갑 쓰고 그리고 강남 비 오는 곳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라는 얘기냐.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구청장이나 동장들이 하는 일이다. 아무리 악랄한 좌파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들은 고무장갑 끼고 물 흐름 안 좋은 데 가서 그거 쓰레기 주우라는 얘기는 아닐 거다. 그럼 뭐냐 그러면. 현장에 결국은 대통령으로 나가서 시찰 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비는 쏟아지는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면 경호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의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현장 수습에 무슨 도움이 되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 밤에 경호받으면서 의전받으면서 현장에 나갔다면 분명히 좌파들이 그 다음날 현장을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동장이 할 일이 있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처럼 쇼는 하지 않는다. 좌파들은 필요하면 문재인이한테 고무장갑 씌워서 아마 현장에 내보냈을지 모르겠다. 그게 대통령이냐? 그러나 이 좌파들의 이런 공격이 하도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악랄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 좌파들의 공격이 먹힌단 말이에요. 맞아. 왜 그 시간에 윤석열이는 안 보였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황당한 공격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방법이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브리핑 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이게 8일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 9일 새벽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침을 내리고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아마 3시에 잠자리에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새벽 6시부터 보고받았다. 그러면 잠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보고받습니까?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뭐 이러고서 이 보고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거의 한 2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는 뜻입니다. 새벽 6시부터 보고받기 시작했고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을 하면 경호, 의전, 또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따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현장 대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지역에 경호 의전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현장 시찰 나가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판단을 하고 대통령을 현장에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거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좌파들의 터무니없는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이 악랄한 이 공격, 워낙 이게 터무니없으니까 뭐 누가 그런 소리 믿겠냐 하고 야 그런 거는 대응해서 키울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해도 그 소리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 소리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실의 대처와 같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올바로 상황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적어도 대통령실이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좌파들의 선동에 현혹됐다가도 그러네, 그렇지, 이렇게 올바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지시하고 지휘하고 2시간 정도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새벽 6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재난만 나면 정쟁에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지난 며칠 동안 집중호우와 수재가 난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수해가 발생하는 동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라도 갔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 시간에 휴가 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9일, 10일 3일 동안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는 사저에서, 그리고 9일, 10일 이틀 동안은 현장을 누비면서 수해 대책을 가장 앞장서서 지휘했어요. 눈들이 없는 겁니까? 왜 대통령이 안 보였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또 이렇게 가짜뉴스로 공격하면서 침수 때문에 현장에 못 갔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경호실장 경질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공세를 피우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장처럼 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발생하는 재난 현장 쫓아다니는 것이 주 업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야 될 재난 현장을 아예 그 법으로 정해주든지, 예컨대 뭐 3명 이상 사망자가 난 현장에는 무조건 대통령이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때마다 이 관련자를 경질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부가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이게 맞는 주장도 아닙니다. 재난, 다수의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 재난의 경우에는 사고 수습이 우선입니다. 사고 수습이 우선이에요. 산불이 났으면 산불을 끄는 게 우선이고, 산불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피신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 현장에 대통령이 나가거나 경찰 도지사가 나가거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 꺼야 될 소방대원들이 대통령 나왔다고, 도지사 나왔다고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 준비하느라고 현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일단 급한 상황이 수습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8월 9일 날 그 참변이 벌어진 신림동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문재인이 따라서 어디 사라진 줄 알았는데 탁현민이란 자가 중풀나게 나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다음에 가는 게 맞다. 이미지 연출이 최저 수준이다 이랬어요. 자, 같은 좌파들인데 한쪽은 왜 현장에 모습을 안 보이냐 그러고 한쪽은 현장에 나타나자 이미지 연출이 최저 수준이다 그러고 이거야말로 재난 대처를 위한 고언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 위해서 무조건 트집 잡고 보는 이런 공격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재난을 정쟁에 이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태 참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변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문재인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굳이 팽목항까지 찾아가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썼어요. 미안하고 고맙다. 고맙다가 도대체 뭡니까? 뭐 문재인이는 세월호 덕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맙다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당 사람이 고맙다라고 썼다면 민주당이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넘어갔겠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낚싯배 전복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냥 낚싯배 교통사고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운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때 문재인이는 청와대 수석회의하면서 단체 묵념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는 코미디 같은 짓을 벌였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낚싯배 전복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낚싯배들끼리 교통사고 나서 침몰한 거거든요. 이게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야 될 일입니까? 이랬던 문재인이가 막상 정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야만 되는 때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학살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때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을 때 이때 문재인이 얼굴 안 보였어요. 위기관리센터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지사의 관할구역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이 희생당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자가 어디서 뭐 했는지 아세요? 경상남도 창원에서 누군가 그 먹방하는 자하고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어요. 불난 걸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면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재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재 현장에 없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없기는 왜 없어? 밤새워서 지휘했구만. 더불어민주당 좌파들 세월호 참변 때나 이번 수재 때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그 방식이 참으로 치졸하고 졸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공개도 못할 북인권 보고서는 왜 만드나? 참 이것도 상황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근데 이 국민일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민일보의 이 기사는 하나같이 다 비에 꼬여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의 기사의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정부 통일부도 북인권 보고서 공개 못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정부 통일부도 북인권 보고서 공개 못해. 그래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입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지구들도 정권 잡고 보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못하잖아. 일종의 내로남불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지금 매도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쓴 겁니다. 제목부터가 그래요. 이 국민일보가 이거 뭐 하는 데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재단인 그 신문 아니에요? 국민일보? 그거 참.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통일부에다가 통일부 소속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통일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은 말이죠. 모든 행정행위를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영호가 통일부에다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통일부에서 이 법적 근거를 따져보니까 이 실태보고서가 3급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령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 법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 법령에 따라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권영세 통일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묶어놓은 법령을 만들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은 문재인 정권이 문제입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황당하게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대못을 바꿔 놓은 문재인 정부가 문제냔 말이에요. 어느 쪽이 문제입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인권 실태 보고서는 만들어 놓고 이거를 상급 비밀로 분류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아 놓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법령으로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됐다 하더라도 이 통일부 직원이 임의적으로 그냥 법령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법령을 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법령에 의거해서 못 주겠다고 할 수밖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법령을. 그래서 도대체 공개하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인권조사 보고서는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그걸 물어봐야지.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공개도 못할 거 왜 그렇게 만들었냐 도대체. 왜 공개도 못하게 만들었냐. 인권 보고서를.
국방부에서도 다 공개하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공개를 못하게 법령으로 만들었냐? 문재인! 하고 문재인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게 제목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 윤정부 통일부도 공개 못한다. 그럼 법령을 무시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 왜 그럼 이 법령을 이렇게 이상한 황당한 법령을 만들었냐?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개를 못하게 상급비밀로 묶어놓는 법령을 왜 만들었냐? 2018년 12월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지. 2018년 12월에 이 상급비밀로 분류를 해서 그때부터 비공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 의거해서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가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고도 공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따위 식으로 정작 책임을 물어야 될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윤석열 통일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이런 황당한 언론과는 별도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법령으로 이것을 인권 보고서를 공개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 법령을 폐지하고 법령을 고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국회에 입법사항이 있으면 국회에서 입법을 요청하고 통일부 부령을 고쳐야 될 경우에는 부령 개정 작업을 착수하고 이런 거 방식을 통해서 북한 인권 보고서 통일부가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북한 인권 보고서가 여기 내용에 보면 이를테면 무슨 탈북민들 개인정보가 특정돼 노출돼서 신변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공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게 이유를 갖다 붙였는데 탈북민 신원 신변 안전 문제라면 그 부분은 비공개를 처리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는 법령을 고쳐서라도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문재인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지금 박진 장관이 중국에서 왕이하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박진 장관한테 중국 외교부가 전방위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3불만 얘기했는데 이 중국이 이제 1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불은 뭐 정말 황당한 입장 표명이었는데 미국의 MD 참여를 하지 않겠다. MD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선언을 했어요.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 정부 초기에 강경화라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3불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이건 뭐 중국하고 무슨 외교 문서로 합의한 건 아니고 그냥 입장 표명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문재인이한테나 3불 먹고 살라 그러고 윤석열 정부는 이 3불을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3불이 마치 한중 간의 외교 협약이나 되는 듯이 이거 지켜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시진핑 왕이 문재인이한테 가서 얘기해. 양산에 문재인이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3불 지키라고.
강경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내서 강경화한테 얘기하라고. 산불 지킨다 그랬는데 왜 안 지키냐고. 그런데 그동안 산불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일한도 얘기했어요. 일한은 뭐냐? 이미 배치된 성주 사드 기지 이 운영을 제한하겠다. 이게 제한한다는 한자입니다. 일한. 이 중국의 이 주장을 듣고 보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해온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지금 성주에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사드 말이죠. 5년째 임시 배치 중입니다. 임시 배치. 정식 배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거기 놔둔다는 겁니다. 정식 배치를 하려면 사드 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우선 그 사드 발사대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초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400여 명의 인원이 이 사드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400여 명의 군대면 이게 대대급 아닙니까? 대대급 부대가 수경할 수 있는 여러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지난 5년 동안 마치 야전 훈련하듯이 임시로 지금 이 5년간 이 사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이 레이더 장치와 전자 장치들인데 이게 제대로 가동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그런데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이 설비가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걸 가동하기 위한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뭐 헬기로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드 성주기지 바깥에는 이 불법적인 좌파들의 이 점거와 이 집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문재인 좌파 정권이 5년간 방치해 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아, 이제 보니까 중국한테 약속을 했군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동은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중국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해서 제대로 정식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첫 단계, 환경영향평가 첫 단계인 환경영향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임시 배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거 정식으로 제대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들고 나온 거예요. 야, 문재인이가 약속해서 그거 그냥 임시적으로만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약속 지켜야지. 이러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산불만 하더라도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 이건 군사주권을 완전히 중국한테 넘겨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미 배치된 사드 운영까지도 중국의 간섭을 받아서 중국이 시키는 대로 임시로만 한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나라 팔아먹은 짓 아닙니까?
예, 강경화를 국회로 불러내든지 아니면 나라 팔아먹은 죄를 물어서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강경화를 수사하다 보면 이게 강경화의 생각인지 강경화의 뒤에 숨어서 이런 매국적인 이 행동을 해치운 문재인이가 이 3불 1한의 주범인지 이거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강경화 뒤에 문재인 뒤에 숨어서 중국한테 거의 나라를 팔아 넘기도록 획책하거나 부추긴 또 다른 주사파 좌파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세력들에 대한 정말 근원적인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강경화 그리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뻑하면 연락이 안 돼. 어디 도망가 있는지. 이런 상태에서 왕이가 어제 박진 장관한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너무 미국 따라가지 마라. 너무 미국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사드 3불 1한 지켜라. 뭐 이 얘기 한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런 왕이한테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안보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리고 3불은 우리가 합의하거나 약속한 게 아니다.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 북한 핵무기만 해결되면 우리가 굳이 사드 배치할 필요도 없지 않냐. 자꾸 우리한테 사드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사드를 배치하게끔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의 핵무기부터 해결하도록 당신들이 좀 역할을 해봐라. 최근 이 외교 소식 등들은 중국의 이런 태도, 특히 3불 1한까지 이야기한 이 상황을 보고 문재인이가 중국한테 뭔가 약속을 해준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중국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강경화에 대한 조사, 수사, 정의용에 대한 조사, 수사, 더 나아가 문재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매국적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드 이면 합의를 조사해야 한다. 이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마치 빚쟁이 빚 받아내려고 하듯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3불 했는데 거기에 1한이 더 있었던 겁니다. 3불은 뭐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얼빠진 자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 군사안보 정책을 중국한테 이런 식으로 무슨 군사주권 팔아넘기듯이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강경화든 그 강경화를 임명한 문재인이든 또 그 시기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정의용이든 이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팔아넘겨버린
이 매국노들입니다. 벨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개인 간에도 아무리 힘이 좀 붙여도 이런 식으로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3불에다가 더해서 1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1한.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이 사드 이거 적당하게 운영하겠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1한입니다. 한도 한계 안에서만 해라.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3불과 1한을 약속 지켜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너네가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왜 약속 안 지키냐. 라고 지금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이건 몰랐잖아요. 특히 1한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시진핑이한테 납작 엎드려서 뭔가 뒷거래 하듯이 이면 합의하듯이 뭔가 해준 것 같아요. 그 이면을 밝혀야 되겠다. 도대체 이 문재인이 좌파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 과정을 속식들이 살펴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뭐라고 했든 이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의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운영 정상화, 사드의 운영 정상화, 기지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정상화와 기지 정상화는 조금 그 개념이 다른데요. 운영 정상화, 이 운영 정상화는 지금 사드가 배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임시 배치 상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운영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정식 배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사드를 완전히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그 기반 위에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을 제대로 장착 배치하는 것이 운영 정상화입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사드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운영 정상화입니다. 그러면 기지 정상화는 뭐냐? 이 사드를 운영하려면 한 400여 명 정도의 전문 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400여 명의 군 인력이 24시간 이 사드를 경계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대대병력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대병력이 상주할 수 있는 막사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생활시설이 있어야 돼요. 식당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치 야전에 그 팀 스피리트 훈련 옛날에 그 야외 훈련했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아마 막사도 제대로 없어서 군 텐트 치고 아마 지금 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군 기지로 만들겠다. 이게 기지 정상화입니다. 지금 이 운영 정상화가 아니라 기지 정상화를 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 정상화와 기지 정상화를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5년 동안 기지 정상화, 정상적 기지가 안 됐다는 것, 정상적 기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한 일이죠. 최대한 빨리 이 기지 정상화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드 아닙니까? 사드. 기지 정상화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핵심은 운영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사드의 운영 정상화와 기지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정부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사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이 시설 설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지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이걸 그동안 불법적으로 막아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상습 시위꾼들을 비롯해서 상주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가세한 이 집회 시위대가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도 이 상주기지 앞에서 마치 무슨 공권력처럼 검문을 하고 통행을 허가하고 자시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국가가 무너진 현장입니다. 즉각 이 불법 점거 농성하고 있는 이 시위꾼들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주민들의 이 점거 농성이라고 하는데 주민과 주민이 아닌 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습 시위꾼들은 확실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사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첫째, 사드와 관련된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굴욕적 대중국 외교, 더해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드 운영 정상화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등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지금 즉각해야 된다. 그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해 온 상습적 이 불법 이 시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중국이 한국 쉽게 볼 나라가 아니구나. 문재인 5년 문재인 때는 좋았는데 뭐라고 우리가 하기만 하면 알아서 기었는데 이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상대할 정부가 아니구나. 함부로 까불다가는 우리가 큰 코 다치겠다. 이렇게 겁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펼쳐놓은 이 방만한 사업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칼잡이로 나선 사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입니다. 이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
내년도 지출 예산, 내년도에 쓸 예산을 올해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30조 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보통은 자연 증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 증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예산도 자연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예산 긴축인데, 이걸 동결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30조를 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긴축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곳곳에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뭐냐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국간에다가 뭐 쌓아놓으면 썩는다는 식으로 자꾸 풀어서 돈으로 땜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방만한 예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줄여도 올해보다 30조 이상의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할 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른바 확장 재정 기조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40조 원대 목표로 예산안을 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전년도 대비 예산을 더 줄여서 짠다는 것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역사상 2010년이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예산이 줄어든 거 딱 1년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는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출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본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는 5.9, 박근혜 정부 때는 4.0, 그러다가 문재인 때 8.7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다시 자유파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한 5%대로 예산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기재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올릴 때 기재부로 다 제출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제출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당초 정한 지출 한도 외에 추가 예산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지 않겠다. 또 신규 예산이 필요하면 기존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깎아서 벌충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의 총액이 작년에 비해서 넘지 않도록 알아서 조정해달라고 각 부처에다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기재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들이 있어요. 이걸 최대한 매각해서 재정에 보태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임기 중에 파퓰리즘의 전형을 보였죠. 돈 뿌리기. 이걸 하는 바람에 연평균 8.7%의 재정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됐는데, 2017년에 660조였던 국가 채무가 2022년 올해 말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1068조로 늘었습니다. 1068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50%로 높아졌어요. 이게 40%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어떻게든 40%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정말 고생하면서 이 정책을 취했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서 40%는 그야말로 개무시돼 버렸어요. 50%대까지 순식간에 높아진 겁니다. 추경호 장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증가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된다. 그래야 재정을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말이죠. 새 정부가 출범한 그 해에는 예산이 많이 늡니다. 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까. 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 중에 이거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이 첫 번째 국가경영을 하는 해니까 약속을 실행하고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예상 집행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대폭 늘어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첫 해부터 예산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까? 생색내는 일 다 포기하겠다. 박수 받을 일 다 포기하겠다. 국가재정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비록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부터 허리띠 졸라 매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인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저가 설명하듯이 뭐 제가 재정을 뭘 알겠어요. 이 보도를 보고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정말 응원의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올바른 길,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이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할까요? 저같이 재정에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정말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잘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저처럼 설명을 못 할까요? 그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 수술대에 올려서 칼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가 대폭 확대 시행한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에요. 올해 총 1205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 사업 가운데 1차적으로 61개 폐지하고 191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250개 정도가 폐지되거나 감축되면 이것으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은 당장 오던 돈이 안 올 테니까 욕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욕먹을 각오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금 허리띠 졸라 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윤석열 정부 우리가 정말 박수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좌파들의 포퓰리즘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좌파 포퓰리즘과 싸운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욕먹을 짓 빤히 알면서도 폐지하고 감축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있어요. 문재인이가 이거 갖고 이벤트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손 보겠다는 거예요. 또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저기 너도나도 도입했던 지방화폐 있죠. 6천억 원. 이거 제대로 손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 이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방만한 이 사업들을 수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모든 정치적 부담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걸머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파퓰리즘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쟁인데 힘들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믿고 이 좌파 파퓰리즘과의 전쟁에 당당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공정위가 민주노총에 칼을 뺐다. 공정위가 민주노총에 칼을 뺐다. 이 내용이 조금 좀 복잡한데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공정위원회 부산사무소, 결국 공정위원회입니다. 내가 최근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부과와 기관 고발 의견 등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4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9년 12월인데요. 부산 북항에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 당시 노조 측에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민노총 소속 지게차 기사에게 현장에서 빠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노조가 건설사와 단체 교섭을 앞두고 압력을 넣기 위해서 민노총 소속의 지게차 기사니까 당연히 상부에서 지시하면 그럴 줄 알고 빠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공정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 노조가 그렇게 해서 현장을 멈춰 세운 뒤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조건을 이 사측에다가 밀어붙이기 위해서 민노총 소속 지게차 기사에게 이 같은 부당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지게차 기사가 민노총 소속이긴 하지만 생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 자신과 직접 관계되는 어떤 요구가 아니라 자기하고 별 관계없는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어 현장에서 빠지라고 하니까 아마 거부했던 것 같아요. 이 지게차 기사가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감히 상급기관에서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거부해 항명을 해? 야, 쟤 잘라. 이렇게 해서 노조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노조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공정위원회는 민노총이 저지른 이런 이 행태, 이런 조치가 사업자 단체가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건설사와 노조로부터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어제 이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고발을 하라는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겁니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10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본 전례가 없는 데다가 노조 측이 야 우리는 노조지 사업자 단체가 아니야. 사업대 단체로 간주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 과태료 부과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부당한 것이야. 이런 식의 항의가 있어서 이 사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보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공정위는 법에 따라
단체의 회원 중에 사업자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고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왜 사업자 단체가 개입될까? 노조는 덤프차, 굴착기 기사 등 특고라 그럽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노조는 주장하지만 민노총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건설기계를 여러 대 등록하고 임대하는 사업자도 자기들 현장에서 일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노총에 노조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원에 가입한 노조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공정위원회는 보고 있는 거죠.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사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체로 간주해서 이 공정위가 부당한 이 행위를, 그러니까 노조가 사업체를 포함한 사업자 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제재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과연 이것이 적법한 법 적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심의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자 경찰도 부산 지역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건설기계지부의 채용 강요 그리고 이를 위한 건설 현장 집회는 적법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조합원 채용 강요가 반복됐고 이 비슷한 행위가 최근에도 포착돼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건설사 피해가 큰 사안이니만큼 영장은 기각됐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수사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권이 없죠. 그러나 이런 식의 조사권이 있고 공정위는 재계의 검찰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만큼 그 조사와 그 수사 의뢰의 권한이 강력합니다. 공정위와 동시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부산 민노총 부산 건설 기계지부가 자행한 여러 가지 이 갑질과 불법 또는 탈법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의 조치와 동시에 검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산 지부와 관련된 민노총 부산 건설기계지부와 관련된 사안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전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부산에서만 발생했겠습니까? 민노총이 있는 모든 곳, 건설 현장이 특히 이런 민노총의 갑질이 매우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산 공정위 부산 사무소가 민노총 부산 건설기계지부를 향해서 또 부산 경찰청이 이 민노총 부산 건설기계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의 결과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접대왕 이준석.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이를 접대한 정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속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 김성진 대표의 이 법률 대리인을 맡게 된 강신호 변호사가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성진 대표의 진술을
사실이라면 이준석이는 그야말로 접대 받는 왕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접대왕. 그런데 이자가 그럼 김성진 대표한테서만 이렇게 접대를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성접대, 향응 뭐 이런 접대들을 계속 했다는 건데 그거를 이준석이가 넓적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접대받기 좋아하는 이준석이가 세상에 딱 한 사람 김성진 대표한테만 접대를 받았을까? 저는 그건 믿기 못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다양한 형태의 접대를 이자가 넙죽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대했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촉구합니다. 이준석이한테 접대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그중에 한두 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정말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한 충정에서 좀 양심 고백 같은 거 좀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한두 사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이준석이한테 접대했다. 자, 김성진 대표의 진술을 강신호 변호사가 전하고 있는데요. (2014년 1월 9일) 이준석이가 진행하는 파워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에 김성진 대표가 초대받아서 출연을 했고 그날 저녁 술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유명 야구 선수도 함께 있었다. 강신호 변호사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유명 야구 선수가 누군지는 경찰에서는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이 유명 야구 선수 불러서 사실관계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을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1월 18일에 3차 술 접대가 있었다. 성접대는 아니었다. 당시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는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이한테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장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다. 참, 이 국장도 참 한심한 사람이네. 아, 오직 못났으면 기업하는 사람의 소개로 그 26살짜리 이준석이한테 인사를 하러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술자리에. 뭐 지금은 뭐 옷 벗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탤런트도 2명이 동석해서 분위기를 띄웠다. 탤런트? 참. 이 자리는 김성진이가 공공정책국장을 불러서 이준석이한테 인사시키는, 소개시키는 자리였다고 하니까 자리 전체도 당연히 김성진 대표가 만들었을 것이고 돈도 김성진 대표가 냈을 것이고 탤런트도 김성진 대표가 불렀겠죠. 왜 불렀을까요? 분위기 띄우라고. 또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이가 법조, 언론, 정치 분야 유력 인사가 포함된 모임에 자신을 초대해서 이들과도 1년 정도 알고 지내며 서로 도왔다 라고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법조계, 언론계, 정치 분야 유력 인사 포함된 모임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김성진이를 불러서 이 사람 내 선배고 가까운 사람인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죠.
참 어린애가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호가호의를 다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금 주호영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전형적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해온 주호영이를 내세워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호영입니까? 권성동이가 당내 여론을 광범위하게 모은 결과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 당내 여론만 모으면 돼? 당내 여론도 제대로 모은 거야? 국회의원 의견들이 당내 여론 전부야? 당의 원로들한테 의견 제대로 들어봤어? 당의 청년 당원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봤냐고? 또 당의 30만 가까운 책임 당원들의 얘기는 제대로 들어봤냐고? 하다못해 시도당 위원장들을 통해서라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냐 이 말이야. 고작 해서 삼선 의원들 몇 명 만나고 재선 초선 의원들 몇 명 만나고 국회의원 몇 명 만나서 야 누가 좋겠냐 누가 좋겠냐 그래가지고서 주호영이다 지금 이러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당 중진이 지금 왜 주호영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준석과 각 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준석과 가깝지도 않은 주호영이 비대위 맡아주길 바라는 의원들이 많다. 그야말로 좋은 게 좋다는 시간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한테 각도 안 세우고 그렇다고 이준석이하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행보가 가능합니까? 반 이준석이거나 친 이준석이거나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이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5선이나 해먹는 동안에 눈치나 보면서 줄이나 썼던 이런 기회주의자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호영이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정말 이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준석이 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등 이런 소리도 계속 나오고 또 이준석이 혼자가 아니라 이준석 똘마니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과 이준석 똘마니들 뿐만이 아니다. 유승민이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5년 전에 다시 당을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집단 탈당해서 분탕을 쳤던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그래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주호영이한테 맡겨? 지구들도 잘 알잖아. 주호영이 왜 주호영이냐? 이준석과 각도 세우지 않고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권성동이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주호영이한테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혼이 나고도 그렇게 스스로 위기를 지 무덤 파듯이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면서 자기 정치나 생각하는 이 주영이 같은 자를 위기 극복을 위한 비대위 비상대권을 준다? 권성동이 비대위원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온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권성동이 때문에 아니 뭐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사적 메시지를 보란 듯이 언론에 노출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이로 인해서 권성동이가 직무대행을 맡은 것도 어거지지만 어쨌든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이 됐다가 대통령한테 받은 문자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서 이제 비대위로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대위 출범의 99% 책임이 권성동한테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준석이가 중징계 받았을 때 비대위로 가자고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거 권성동이가 진압했잖아요. 내가 직대를 하겠다 그러고. 그래놓고 그 권성동이 때문에 결국은 비대위로 이렇게 됐다면 권성동이가 최소한의 염치만 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아유 저 때문에 비대위가 됐는데 어떻게 제가 비대위원을 합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영입 추대한 것으로 제 역할은 끝났으니 저는 비대위원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의 개인 문자가 결과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직부터 던졌어야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9명으로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권성동이하고 성일종이가 당연직으로 제일 먼저 비대위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제도 그 비 오는 날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하러 갈 주호영이 권성동이 이런 자들이 전면에 서가지고서 뭘 하고 있으니 그런 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인정하고 느끼냔 말이에요. 예, 지금 이 권성동이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원내대표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 원내대표는 계속 임기 마칠 때까지 시켜줄 수 있지만 비대위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당협위원장은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권성동 때문에 비대위가 혁신 동력을 잃을까 우려스럽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준석 똘마니 노릇을 자청하고 나선 조혜진이는 이거 완전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조혜진이는 뭐라 그랬냐. 권성동이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비대위가 원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니 권성동을 비대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당 최다선 5선이에요. 주호영이. 그리고 지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원내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지금 권성동이가 비대위원이 돼서 원내 상황을 뭐 비대위원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고는 안 치는 것이 됐지. 이 조혜진이의 최근 이 언행을 보면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아픈가?
안철수는 권성동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고 의총을 통해서 재신임을 묻은 다음에 비대위원을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철수의 주장 일리 있지만 이래봤자 요식적 재신임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요? 의총이라고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이런 거 토론할 거 있습니까? 면전에 놓고 당사자 앞에 놓고 그냥 박수로 재신임 합시다. 어떤 자가 그렇게 선동하면 우 박수 치고 끝날 것 같은데? 권성동이는 그것도 두려운 모양이에요. 그런 자리에 박수 치고 재신임 해줄게. 의총 엽시다. 해서 쓱 갔는데 누군가가 작심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비대위원 하려고 그래? 낯짝이 있어? 라고 확 지를까봐 그것도 겁나는 것 같아. 그래서 재신임하는 의총 자체를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권성동이가 한 말은 이겁니다. 권성동 측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권 대표가 권성동이가 의총을 열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때 의총은 비대위로 갈 건가 말 건가 물어봤지 언제 권성동이 재신임을 물어봤냐. 참 이것들 하여튼 뭐 다음 주 초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국민들 앞에 새 지도부라고 뭐 석 달을 할지 6달을 할지 어쨌든 새 지도부라고 인사를 할 텐데 새 지도부인 줄 알고 봤는데 권성동이가 있고 성일종이가 있다. 기도 안 찰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신없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좌파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헐뜯고 악마구리처럼 달려들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좌파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는 최일선에서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집권당 의원들입니다. 집권당 의원들이에요. 이 자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수재 봉사활동 한다고 한 40~50명의 국회의원이 모였어요. 주호영이도 가고 권성동이도 가고 몰려갔어요. 그 자리에서 재선 의원인 김성원이라는 자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찍을 때 사진 잘 나올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이거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나가서 봉사활동 백날 해봤자 소용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김성원이의 이 망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러 언론사들이 나와서 그 언론사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거긴 괜찮냐? 한 의원이 수재가 난 것 같은 지역 국회의원한테 묻습니다. 거긴 괜찮냐? 우린 소양댐만 안 열면 돼. 이번에는 비가 이쁘게 와서. 자, 이게 수재 현장에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10여 명의 사망자가 난 수재 현장에 복구 지원 작업을 하러 나간 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비가 이쁘게 와? 비가 와서 침수돼 갖고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재민들 앞에서 그래 비가 이쁘게 온다는 소리가 나와? 이 동작구에 이 자원봉사를 갔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동작구 당협위원장이 나경원 전 대표입니다. 나경원 전 대표도 같이 했어요. 권성동이가 나경원 전 대표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 이 나경원 전 대표가 평소에 잘 이렇게 꾸미고 다니질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털털하거든요. 머리도 보면 좀 약간 좀 이 새치 같은 게 희끗희끗해요. 가까이서 보면. 그것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닐 정도로 소탈하고 털털합니다. 권성동이가 그 나경원 전 대표한테 못 본 사이에 나이값을 좀 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못 본 사이에 나이값을 좀 한다? 거기 여성 의원들이 몇 명 나갔습니다. 뭐 이미자 의원도 나갔어요. 작업용 그 장화 같은 걸 신어야 이게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 작업용 장화를 신을 때 큰 거 헐렁한 거 신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사이즈를 찾아서 신으라고 조금 복잡했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던 한 남성 의원이 여성의 발이 너무 큰 것도 좀 보기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지를 말지.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빤히 보이는 그 현장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뭐하러 해? 나가지나 말지 차라리.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이나 가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집요하게 물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비하하고 이런 좌파들의 공격에 맞서서 싸움할 생각을 해? 기대하는 것이 바보죠. 그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냥 안 보이는 게 최상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그냥 이런 데 좀 안 나서는 게 최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입니다. 최소 석 달은 가야 한다. 뭐 주호영이가 무슨 주장을 하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주호영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대위를 좀 오래 해야 될 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단순한 전당대회 준비형 비대위가 아니고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비대위로 운영하겠다 이러면서 개파 논란이 없는 당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 그랬습니다. 비대위원을. 모두 이 9명이 이 비대위가 되는데 그중에 3명은 당연직입니다. 권성동이가 원내대표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 권성동이, 그리고 그 밑에 정책위 의장하고 있는 성일종이, 그 다음에 주호영이. 그럼 나머지 6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6명, 당 내에서 3명, 그리고 당 밖에서 3명을 선임하겠다. 뭐 그런 구상을 주호영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이가 비대위를 짧게 하고 최대한 빨리 전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자. 그 주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김기현이죠. 하자 주호영이가 아니 그렇게 짧게 한두 달짜리 비대위를 할 거면 뭐 비대위를 할 이유가 있냐. 그냥 전대 준비를 위한 선대위를 바로 출범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한두 달짜리 비대위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겠냐. 이거는 비대위원들을 인선해서 구성한 다음에 비대위가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뭐 9월 전대는 뭐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11월 전대와 1월 전대인데 한창 정규국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전대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월 전대가 바람직하다기보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소 석 달의 비대위 기간은 거쳐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에 뭐 11월이든 1월이든 전당대회를 열면 당 대표를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를 뽑는 것은 그동안 대체로 당원 70%, 일반 국민 30%, 7대3 비율로 구성을 해서 선출을 해왔습니다. 일반 국민 30%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70%의 당심은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 당원들로 적정하게 나눠서 그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당원 70%도 모여서 하지를 못하고 모바일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SNS를 통한 투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원 70%, 일반 국민 30%라고 하는 비율은 2019년 황교안 대표 선출됐을 때나 그 후에 이준석이가 당선됐을 때나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선에서 당원 70%, 일반 국민 30% 비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때 일반 국민의 경우에 역투표를 방지하자 말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역투표를 방지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1년 전에 이준석이가 역투표로 70%의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이겼지만 30%의 일반 국민 조사에서 이준석이가 큰 차이로 이기는 바람에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겁니다. 역투표를 걸르는 장치를 두지 않았던 거죠. 어제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가 1등, 2등으로 나왔는데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 보면 나 민주당 지지자요 라고 밝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를 지지합니다. 나 진보요 라고 밝힌 사람들, 나 중도요 라고 밝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유승민이가 1등, 이준석이가 2등이라는 황당한 여론조사가 발표된 겁니다. 한길리서치 입장에서는 우린 일반 국민 상대로 조사할 뿐입니다 라고 발뺌하고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조사를 할 거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방식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라. 막상 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 70%, 일반 국민 30%인데 조사는 그냥 일반 국민 30%를 일반 국민 100%로 조사를 하면 어떡하냐. 더구나 역선택을 전혀 걸러내지 않고 하면 어제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처럼 좌파들이 전부 유승민이 찍고 이준석이 찍어서 국민의힘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냐. 그래놓고 자세한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1등 유승민, 2등 이준석 이것만 제목으로 크게 뽑아가지고 사실상 여론조사 회사와 언론이 국민의힘 자유우파를 분열시키는 공작의 첩보원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다시 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원 70%입니다. 그리고 국민 30%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국민 30%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 지지 어디 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요, 정의당 지지요 하는 사람들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 간단한 조항 하나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 간단한 질문 항목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텨서 결국 역선택의 효과를 누려서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만든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대3 당원 70 국민 30일 경우에 30에 해당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분명하게 확보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70에 해당되는 당심입니다. 이 대의원들, 책임당원들,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인데, 대의원은 자동으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책임당원들도 투표권이 자동으로 주어져요. 일반 당원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전화가 가는 일반 당원들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당원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책임당원이 되려면,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규제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 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책임당원을 인정하고 투표권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당을 더 이상 저런 자들한테 맡겨둘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신당 창당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저런 국회의원들, 저런 지도부한테 자유파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주장이 마침내 이준석을 퇴장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켰잖아요. 그러면 새로 뽑을 당대표를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뽑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주권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입당해서 정당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최소 석 달간 착실하게 당비를 내셔가지고 투표권을 획득하세요. 아직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입당 절차를 밟으세요. 간단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입당이 쉽게 가능해요. 입당하고 석 달간, 이거 당비가 일반 당원의 경우에는 당비가 10,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여기 당비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직책 당비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후보는 월 300만 원 이상, 또는 공직자 대통령은 월 300만 원 이상 직책 당비 납부 기준이 쫙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월 3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책임당원이 있습니다. 투표권 행사하는 책임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이상 당비를 내야만이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아서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0원씩 석 달을 내면 됩니다. 이거를 이거 뭐 내가 한꺼번에 3,000원 내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당원 활동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한 번 내면 1회입니다. 이걸 3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로 따져서 석 달간 매달 1,000원씩 내서 책임당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투표권을 가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 입당을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 사정으로 당비를 내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당비 안 내면 그냥 일반 당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당원인 분들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석 달간 당비를 내자. 그래서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획득하자. 아직 당원이 아닌 분들은 이번에 입당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입당할 수 있으니까 입당해서 당비를 석 달간을 내자. 최소한. 그러면 당대표를 바로 여러분들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싫다, 누구는 안 돼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안 되는 자들 치고 진짜로 자유우파의 대표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최소 기간이 석 달입니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를 최소한 석 달은 유지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당장 9월 달에 하자. 마음 급해서 급한 마음만 앞세워서 하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투표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115명 당협위원장들 아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그 당원들이 그 밥에 그 나물식으로 아무런 개선도 없이 그냥 대표 하나 뽑고 마는 거예요. 김기현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래서 제가 뭐 주호영이 같은 자한테 뭐 당을 그렇게 오래 맡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 불평과 비판과 이 답답함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소 3개월간은 주호영 비대위가 갈 수밖에 없다.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11월 전대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월 전대가 불가피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그것이 차악은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입당하고 또 이미 입당한 분들도 당비 냈는지 확인해서 최소 석 달간은 당비를 성실하게 내서 투표권자가 되도록 준비하자. 그리고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야 아직 채비를 갖추지 않은 이 당 후보들도 당 대표 후보들도 제대로 준비 갖추고 뛸 수 있게 된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제가 1월 전대를 불가피한 건 차악적 선택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책임당원 투표권을 갖자. 책임당원 투표권을 갖는 행동을 하자. 이제 방관자처럼 바깥에서 비판하고 욕하는 것만 하는 그런 무기력한 자유우파의 모습을 떨쳐버리자. 직접 책임당원이 돼서 직접 투표권 행사하고 직접 내 손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대표를 뽑자.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 말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 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